예, 그럼 제가 네, 아, 안녕하세요. 중앙 게르마니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중앙 게르마니아 제 220회 행사가 됐고요. 어, 오늘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의 김인춘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19 팬데믹과 복지국가란 주제로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순 선생님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김일순 선생님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주로 유럽 쪽의 나라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코퍼라티즘이라든가 스웨덴의 복지체제, 그리고 영국의 보편적 복지, 그리고 노르웨이의 복지 분권화 등 이렇게 유럽에 해당되는 많은 국가들의 그 복지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셔서 한국의 열악한 복지 상황에 대해서 좋은 시사점을 주는 강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일순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인춘입니다. 조성복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계절에 이런 유명한 굉장히 전통 있는 그 강좌에 초대를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2년 반, 그러니까 2020년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복지국가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얘기는 더 이상 그렇게 과거처럼 1년, 2년 전처럼 그렇게 뭐 심각하고 뭐 무슨 공포스러운 건 이제 아니죠. 아니고 그렇지만 2020년 초부터는 이 코로나가 굉장한 큰 일이었고 이 보건 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그때는 뭐 금방 뭐 어떻게 되면 죽는 줄 알고 뭐 무슨 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슨 엄청난 재난 영화. 저는 사실 재작년에 이거 시작했을 때 그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 그 영화, 그 생각을 엄청 했어요. 거기도 갑자기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람들이 다 눈이 뿌여지는, 시야가 뿌여지는 그렇게 다 전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막 격리를 시키고 그랬었는데 저는 2020년 초에는 그 영화 생각이 계속 났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고용위기 이거고 그래서 사회적 보호와 복지국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의료 보건이나 방역 조치, 경제적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코로나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셧다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통제도 했었고 이러한 강력한 방역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 봄에 우리도 동선 추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돌봄이나 교육 등 공공사회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활동 제약은 다 아시다시피 식당 몇 시간만 하게 돼 있고 가게를 문을 못 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 비상조치 같은 행정 권력이 강화됐던 문제 그래서 그런 행정 권력의 남용 가능성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 네 가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강력한 방역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그 시위들도 좀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스웨덴은 굉장히 느슨한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어요. 네. 그래서 2020년 봄에는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가 노인분들이었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이었는데 많이 나와가지고 스웨덴은 굉장히 인정사정 없는 무슨 뭐 집단 면역을 한다고 무슨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말도 많아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 봄에는 사망자가 많이 나왔지만 그 후에는 정상화됐었어요. 그리고 국가 감염병 전문가 주도의 방역을 했는데 이 스웨덴의 집단 면역 같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외부에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스웨덴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웨덴은 독일도 그런 면이 꽤 강했었는데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돌봄이나 교육 같은 공공사회 서비스가 축소되면 큰일 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는. 이러한 거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면은 오히려 스웨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특히 아동 같은 경우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이걸 제대로 못 받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그 시큐리티 안전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본 거예요.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 경제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 그 기업이 경제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최소화시켰다는 거고요. 또 스웨덴은 느슨한 방역을 한 거가 비상조치 같은 게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사실상 거의 없었는데 이건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한 행정 권력을 강화하는 거가 그런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강한 행정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에 와서 보면은 너무 심하게 한 거가 오히려 이상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스웨덴은 자기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2020년에 사망자가 많이 났을 때 그 의회에서 코로나 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안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네가 잘했다는 물론 그게 문제 잘했다는 평가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논란은 많이 됐고요. 스웨덴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내려가 있네요. 선생님, 아까 말씀했던 여기 저 마이너스 왼쪽에 큰 거, 그림표를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요. 화면 제일 밑에 밑에. 네. 아니, 더 오른쪽에, 더 예, 오른쪽에, 더 오른쪽. 예. 예, 예, 거기요. 네. 네네. 미안합니다. 예, 네. 됐어요. 그래서, 내리시면. 네네.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그만 얘기하고 그 팬데믹과 불평등 심화된 거는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실업이 되는 거나 그러면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죠. 국가 간뿐 아니라 한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는데 인적 자본 우리나라도 지금 유아원, 유치원, 학교들이 많이 그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에서 보살필 수 있는 집은 제대로 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엄마가 뭔가 일해야 되는 집들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인적 자본, 교육, 건강 불평등이 엄청 심화된 거예요. 우리나라 아시죠?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되고 인적 자본, 특히 아동 문제들, 소득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팬데믹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가 취약 집단의 문제였습니다. 이 취약 집단은 물론 실업자가 되기 쉬운 경우 아시다시피 이렇게 학교가 온라인이 됐을 경우에 집에서 아이들을 못 보살피는 그런 집들 그래서 필수 인력 다수가 건강과 사회적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이 팬데믹에서 필수 인력들은 어쨌든 자기 일을 다 해야 됐었거든요. 특히 돌봄 노동을 한다거나 무슨 그런 보살핌 노동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요. 재택근무가 안 되고 일한 필수 인력의 다수가 재택근무가 안 되고 저임금 부문이 많았고 임시 파트너직이 많았다. 그래서 이들은 실업 및 사회적 박탈감의 위험에 직면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소득 안정성, 비정규 근로자의 포용, 사회 서비스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필수 인력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히스패닉 같은 이제 그 유색 인종들이 이런 걸 많이 했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리스크에 많이 처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은 사회적 노동인데요. 사실 독일이나 유럽에서 북유럽은 이런 게 굉장히 존중되고 있죠. 노동 존중 사회라 해가지고 모든 노동은 사회적 노동은 아까 보다시피 필수 인력들이 해온 것 특히 이번에 돌봄이나 위험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저임금이었지만 그 노동은 진짜 중요한 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동이 다 존중되고
뭐 예를 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거나 또 그런 취약계층의 임금이 오히려 더 높이 평가돼야 한다. 그런 사회적 노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 보호와 공공사회 서비스가 잘 작동되면,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제대로 잘 되면은, 복지정책이 제대로 잘 돼 있으면 팬데믹이 초래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복지 시스템은 평시에 잘 구축되어야 위기 시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러한 위험 리스크의 부담을 개인과 기업 고용주와 국가 간에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위기는 모든 복지를, 이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거든요. 팬데믹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도 있었고, 팬데믹으로 정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고용주들이 있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팬데믹 위기는 모든 복지 개혁을 요구했는데요. 국가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위기 때보다 중요해졌다. 의료보건, 노동시장이나 실업정책, 사회서비스, 가족이나 노인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게 평시에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잘 작동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주 잘 작동이 안 돼 있던 데다가 우리는 이런 사회 서비스를 많이 셧다운을 했어요.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어디 가서 쉬거나 어디 가서 사회적 교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심리적으로나 멘탈리 굉장히 디프레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아동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유아들은 집에서 보살피지 못하는 아이들은 진짜 그냥 방치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개인과 각 사회 부분은 서로 깊이 연계돼 있다. 그래서 사회적 분업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사회 공동체. 이번에 팬데믹 거치면서 그 사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컸었죠. 모두 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사회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사회는 굉장히 동일적인 개념인데요. 여러분 다 독일 전문가시니까 독일적인 개념인데 북유럽적인 개념인데 국가사회가 사회 공동체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은 사회의 본 모습, 그 사회의 뿌리 깊은 굉장히 깊숙한 DNA 같은 거, 그 사회 문화를 굉장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포함해서. 그래서 어떤 사회여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질문을 많이 하게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적 복지국가는 독일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서유럽, 특히 북유럽이 이제 선진적 복지국가를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은 특히 기본적인 소득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이나 교육 같은 포괄적인 공공사회 서비스인데 굉장히 무상이거나 아주 저렴한 공공사회 서비스다. 그리고 복지와 인적 자본과 고용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연계가 중요하다는 거가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선진적 복지국가는 이런 게 잘 돼 있다는 거고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워라밸과 고용정대 그러니까 이 워라밸은 여성한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모두한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가구와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선진적 복지국가의 목표 내지는 그 사람들이 달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북유럽이나 독일, 네덜란드를 보면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하는데 바로 그 복지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무치시키는, 그걸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와 고용, 독일도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북유럽도 경제 굉장히 좋거든요. 고용률도 높고 그래서 경제와 고용을 중시하면서도 고조세와 고분배를 실현하는 것들이 나라들이 선진적인 복지국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 아동 보살핌이 돌봄이 잘 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아동 보살핌이나 아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사진이 사실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본 모습이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르딕 모델은 복지국가에서 굉장히 보편적 복지국가, 뭐 그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북유럽에서 특히 스웨덴은 보면 국가 개인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이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가 복지를 통해서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이거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이고
무료 저렴한 공공사회 서비스. 그리고 독일을 포함해서 북유럽은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도 중시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제가 아까 그 국가 개인주의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스웨덴은, 이게 스웨덴의 얘기인데요. 작년 1월에 스웨덴 신문 기사였는데 뭐냐면, 여기가 유명한 스톡홀름 시내에 있는 그 공원 묘지예요. 공원 묘지인데 그 이 공원 묘지가 엄청 크고 엄청 훌륭하고 대단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공원 묘지의 시초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1915년에 이 공원 묘지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공원 묘지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의 100년이 좀 더 지난 1915년에 시작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봄에 스웨덴에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자들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여기에도 많이 묻혔거든요. 묻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공원이라는 이 공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공원 묘지니까 이 앞쪽은 공원 같이 돼 있고 뒤쪽은 묘지가 있어요.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스웨덴의 개인주의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신경하게 만들었나라는 이 제목이에요. 스웨덴 신문 기사. 왜냐하면 이때 코로나로 특히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묘지에 묻히게 됐는데, 여기에 겨울에 여기서 썰매를 많이 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해서 가족들이 여기 와서 썰매를 많이 탔대요. 탔는데 이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여기 썰매를 타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썰매 타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제 요청의 이 표지판이 붙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웨덴의 굉장히 개인주의인데, 이 스웨덴의 개인주의란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1인 가구가 많고, 그다음에 홀로 문화가 굉장히 중시한데, 혼자서 뭐 하는 거. 근데 이 북유럽의 개인주의는 혼술, 혼밥, 뭐 혼행이 여기서부터 사실은 많이 했어요. 1인 가구부터.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의 개인주의가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분이 죽어갔는데, 여기 묻혔는데 여기 와서 썰매를 그렇게 가족들이 와서 신나게 타는 게 과연 괜찮은가라는 기사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복지가 너무 잘 되다 보니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독립을 너무나 잘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관점을 이제 보여준 그때 그 칼럼 같은 기사였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팬데믹과 복지국가의 대응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여러 연구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앙대학의 유명한 신광영 교수님의 작년에 나온 올해 나온 거에, 코로나로 국민이 많이 죽은 국가의 공통점은 복지가 잘 안 돼 있는 나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한 선진 복지국가가 있고, 복지 계약 없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국가가 있는데, 코로나 충격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 이런 데 집중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필수 인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팬데믹은 당연히 빈곤과 불평도 심화시키는데, 얘기가 뭐냐면 팬데믹은 사회 시스템 개혁, 복지 개혁 확대의 새로운 계기인가라는 건데요.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였어요. 팬데믹과 복지의 역설이 뭐냐면, 사회 안전망의 견고한 사회는 복지 개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보장을 오히려 강화했는데,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사회는 복지 개혁이 매우 미흡하다. 그 결과 국가 간의 사회 안전망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와 낮은 빈곤, 낮은 불평등은 사망률이 낮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멕시코, 남유럽 국가들 영국을 보면은 불평등이 심화됐고, 팬데믹 상황에서 팬데믹을 2년을 거치면서 그리고 경제적 타격이 컸다. 그래서 사망률은 평년보다 높았다. 근데 북유럽 4개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사망률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를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유급 질병 휴가를 확대하고 다양한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보험 이런 것들을 사각지를 해서 함으로써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과 취약 집단의 소득 안정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가 잘 돼 있는 선진 복지 국가들이 오히려 팬데믹을 거치면서 복지를 그러니까 사각지대나 좀 문제 있는 것들을 더 개혁을 해서 더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오히려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OECD 국가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도 소득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차이는 컸다. 또 어디에 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계수이다 보다시피 진위계수가 높아질수록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를 했다. 팬데믹 2년 동안 이런 얘기가 그 신광현 선생님의 그 글에서 분석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이후의 복지국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되겠는데요. 팬데믹 시대에 복지국가의 현실과 전환 가능성을 본다면 팬데믹은 복지국가의 전환, 강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됐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전환과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성격이 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독일이 대표적인데 독일은 고용 중시, 고용 기반의 고용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독일식이잖아요. 비스마르크 복지국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용 기반의 복지인가, 그 다음에 그게 더 보편적으로 되는 경우는 소득 기반 복지. 그러니까 무조건 소득이 어느 정도 낮은 사람한테는 그게 다 복지가 되는, 고용 기반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는 고용 기반, 소득 기반이 아니라 모두한테 다 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원,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더 큰 복지국가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재정 지출로, 그러니까 복지 확대라는 거죠. 재정 지출로 정부가 개인들을 구제한 것은 복지국가 역사에서 새 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로 그 코로나 지원금 다 전 국민한테 받았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개인 기준으로 그 전 경기도민한테 지원금을 줬었어요. 근데 국가에서 준 거는 가구 단위로 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정부가 개인들을 구제했다. 우리는 경제 위기 나면은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잖아요. 금융기관을 구제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 시, 특히 경제 위기 시 정부가 금융기관은 많이 구제를 해왔지만은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가 개인들을 모두 구제했다. 이게 복지국가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전 국민 지원금 이런 것들. 우리 사실 IMF 때에도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IMF는 국가가 부도났기 때문에 국가가 해주기가 어렵긴 했겠지만 어쨌든 처음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팬데믹은 복지에 대한 태도를 전환시켰다라는 연구 어떤 논문을 보니까 팬데믹은 복지에 대한 지지를 높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팬데믹은 집단적 위기, 실존적 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감을 갖게 됐고 급여 수급자가 많이 증가했죠. 왜냐하면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실업급여를 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의 경우, 이게 영국의 사례 연구였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태도 변화가 있었지만 바로 되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연구에서는. 영국은 이번에 최근에 아시죠? 영국은 뭐죠? 부자 감세하다가 그게 다시 철회했고 또 지금 새 총리가 또 복지도 축소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복지에 대한 태도는 처음에는 지지를 높였지만 나라마다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이런 얘기는 했어요. 물론 기존의 복지 태도 측정에서 찾지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을 했지만은 찾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한계는 얘기를 했어요. 이 저자가. 그다음에 반복지 태도는 좀 줄었다. 반복지인 사람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팬데믹에서 보편적 급여,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지원금, 전 국민 지원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급여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복지 확대 가능성을 준다.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전국민 지원금 같은 경우 사람들이 받으면서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준다면 당연히 웰컴 하겠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팬데믹은 유럽 복지국가를 재구성하는가? 팬데믹은 사회적 권리의 대전환과 현대화를 요구하는데 보편적 사회권, 초국적인 사회적 권리,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위협, 기후재난 같은 것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다층적인 사회적 시민권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적 시민권, 그러니까 복지권을 한 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도 받고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해 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은 글로벌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그 사회적 시민권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이 스웨덴 가서 병이 나면 거기서 다 의료가 바로바로 되고 거기서 일하면 실업급여도 바로 받고 다 이게 지역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다층적인 사회적 시민권은 가능하긴 한다는 거죠. 최소한 지역적으로는. 그러니까 노르딕 지역은 그 5국이 다 그게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그 복지권이 통일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팬데믹은 글로벌 팬데믹이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이걸 하는 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분은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팬데믹과 복지국가 중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에요. 우리 사실 그 코로나 지원금은 모두한테 다 준 그러니까 일회성 보편적 기본소득이었던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 연구를 보니까 위기 대응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노인의가 새롭게 등장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유럽에서 실제 정책적 변화는 사실 거의 없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도입된 나라는 사실상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핀란드는 실험하고 이제 일단 중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이 사실상 높지도 않대요. 특히 유럽은. 왜냐하면 독일을 비롯해서 서유럽은 복지가 이미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집단 간의 선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선호 차이 크는데 그 이념적으로 다르고 왜냐하면 보수파든 진보파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제대로 일자리를 갖고 제대로 뭐 이렇게 수입이 있는 사람은 이걸 이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보편적 기본소득 하려면은 또 기존의 복지 국가를 많이 바꿔야 되고 또 증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팬데믹 시기에 기본소득 지지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점의 차이, 기존 복지국가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기본 복지국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지로 기본소득 도입은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팬데믹과 독일 복지국가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올해 나온 논문인데 이분도 이제 유명한 복지 그 전문가이신데 팬데믹은 의료 보건과 소득 상실 위험을 정제시켰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 되었는데 더 강한 개입이 위기 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필요해지고 정부 책임도 당연히 커진다. 그래서 독일 경우를 보니까 복지 정책에 대한 인기는 높아졌지만 이는 단기적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인기가 높아졌다. 그리고 비용 등 경제적 문제는 이러한 경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독일은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독일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독일의 복지 정책이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독일 복지국가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새롭게 뭘 더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은 단기적으로는 있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팬데믹과 한국 복지국가를 보면은 그 우리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많이 나왔는데요. 그 우리는 왜냐면 이제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 보장이나 그게 다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긴급 생계 지원금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다 제대로 주어지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 가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보다 복지가 뒤처져 있어요. 한국은 사실상. 왜냐하면 GDP 대비 얼마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은 그냥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진짜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그 지원금은 우리보다 그냥 비중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보다 복지는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팬데믹이 더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중요한 거는 복지는
이게 독일도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북유럽이랑 복지 정책은 꼭 노동 정책과 경제 정책이 조화가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 국가의 개혁 방향과 내용은 정치인들과 정부의 노력 그리고 비전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독일은 독일식 복지국가 되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식 복지국가, 그다음 스웨덴은 스웨덴식인데 그게 다 잘 되고 있는 복지국가, 그 나라에 맞는 복지국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의 복지 태도가 굉장히 복지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와 복지 현실을 보면은 한국은 경제는 사실 우리나라 잘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 예를 들면 뭐 4인 가구의 그 평균 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의 함정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갈수록 너무나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평균은 그냥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양극화에서 이쪽 아래에 있는 양극화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평균만 말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워낙 양극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경제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지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또 건강도 우리나라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 사실은 조만간 세계 최장수국이 되잖아요. 건강의 지표 중에 하나가 장수잖아요. 뭐 건강 장수여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도 어쨌든 평균적으로 좋고 세계 뭐 10대 그 GDP 규모니까 건강도 그렇고. 그런데 저행복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50, 60위권이에요. 이 정도로 행복 수준은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너무나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굉장히 장수국이고 경제도 좋다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 관대성, 투명성, 부패 이런 면에서는 점수가 아주 낮다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복지 선진국들은 최상위 행복 국가들이라고 지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삶의 질 하락은 불평등 및 양극화 결과일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가 및 제도의 문제가 크다. 그래서 적극적인 분배,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은 행복이나 삶의 질 문제 개선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이는 한국 복지국가의 중대한 도전이고요.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조사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 국민들은 다 빈부격차라고 말을 해요. 물을 좀 마시고. 빈부격차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적극적인 분배와 재분배의 사회적 요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야 되는데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낮은 복지 인식과 높은 기대 수준이라는 거죠. 복지 기대 수준은 높지만 그러니까 내 복지를 해주는 건 다 좋다는 거죠. 좋지만 부담 의향은 낮다라는 부정합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정합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낮은 정부 신뢰예요. 정치와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내기 싫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의 생각이 우리나라 정치 잘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정부나 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가 세금 부담 의지를 낮추고 그다음에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재정 효율성이 문제잖아요. 우리 뭐 독일은 대표적이고 북유럽도 그렇지만 국가 재정을 굉장히 알뜰하게 쓰잖아요. 정말 그 한 푼도 막 쓰지 않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재정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돈 쓰는 게 사실 이 불투명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부정합성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한국 복지국의 과제를 보면은 제도적 외형은 거의 완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독일식도 많이 받아들였고 뭐 스웨덴식도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제도는 아주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너무 많아 사실 제도가. 완비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제도 간의 정합성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걸 강화시켜야 되는데 소득보장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라 이거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되고 있어가지고 기초연금을 뭐 감액하면 안 된다, 감액해야 된다,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잘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데 공공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사회 서비스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동 보육이라거나 노인 요양 같은 거에 돈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공공성이 높게, 그다음에 재정 효율성이 높게 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우리 뭐 어디 뭐 세모녀 사건, 뭐 어디 뭐 내모녀 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착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는 게 바로 그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동사무소에서 뭐 하기가 다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인력이 부족한가? 뭐 인력을 또 지원한다고 되는 것도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분배가 중요한데요. 1차 분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독일이나 북유럽, 네덜란드는 1차 분배를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어요. 중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노동은 사회적 노동이다 해가지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무슨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독일이나 북유럽 보면 뭐 소위 말하는 3대 업종들이 임금이 높거든요. 아주 높죠. 더 높죠.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차 분배가 제대로 잘 돼야지,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동이 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이번에 팬데믹을 보면서 필수 인력들이 진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1차 분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로 시장 소득 분배 지표는 우리나라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적 이전, 즉 현금 복지로 시장 소득 양극화 상쇄는 굉장히 한계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엄청 큰데 뭐 몇백만 원 차이가 큰데 그걸 그 현금 복지로 몇십만 원 줘서 전혀 이게 상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1차 분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2차 분배, 그러니까 복지국가로 아무리 해도 그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독일과 북유럽이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1차가 잘 되기 때문에 2차도 더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복지는 크게 확대됐어요, 사실. 우리 매년 굉장히 높게 확대되고요. 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동안 진위 개수도 계속 좋아지고는 있더라고요. 과거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좋아지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나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미미하다. 그래서 복지 확대,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정치를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이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정부나 정치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한 경제 논리. 경제 논리는 사실 독일이고 북유럽도 다 경제 논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와 고용과 복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논리도 중요하고 복지 논리도 중요하고 이게 최적화시키는 거. 경제와 고용과 복지. 이 고용이 바로 1차 분배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일각의 복지 확대 반대 여론도 물론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유권자의 힘이 중요하고 정치가 제대로 됐을 때 우리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스웨덴인데 거기서 이제 투표할 때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힘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정치 불신이나 유권자의 힘이나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 뭐 사회적 관용 이런 것들의 문제가 사실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화민주주의나 리터러시나 복지국가 얘기인데요. 이거가 이제 독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독일에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이제 시민교육 같은 게 리터러시, 문화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개인의 역량, 자존감, 행복을 중요하게 한다는 거죠. 문화민주주의라는 것은 교육과 학습, 문화예술이 그 각 사람들, 각 인간과 그 사회를 어떻게 살찌우는가 하는 거죠. 아까 뭐 독일은 아까 저녁에 강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살찌운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지 말씀하셨죠? 아까 배 교수님께서. 그래서 저녁에 강의가 많아서 그 먹는 것보다는 교육과 학습과 문화예술로 살찌우는 그걸로 배가 부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문화민주주의고 리터러시인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서의 교육과 학습, 더 나은 삶을 위한 문화교수. 그래서 저는 우리의 지금 신뢰 문제, 우리의 투명성 문제, 우리의 사회적 과정 문제, 우리나라 복지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화민주주의와 리터러시가 사실 기초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복지국가가 제대로 된다. 복지국가는 돈 많이 쏜다고 복지국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유럽 나라들 복지 재정 엄청 높아요. 남유럽 나라들 복지 재정이 독일보다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복지 재정이 높은 나라인데요. 근데 거기는 여전히 불평등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한국 사회의 전반과 일상의 삶은 크게 변화됐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더 나은 규범과 일상이 필요하다. 더 나은 규범과 일상을 만들어야 된다. 더 나은 사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정직과 신뢰, 관용, 다양성, 공정, 비폭력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문화민주주의와 리터러시에서 나오고 이게 독일이나 북유럽 나라가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비 교수님 정말 말씀 잘하셔서 딱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노르딕 지역의 문화민주주의에 보면은 이거는 독일하고도 비슷한데요. 역사적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민중학교, 학습 동아리, 작은 도서관 운동 이런 것들로 문화민주주의와 리터러시의 지위를 높이는 거죠. 물론 양도. 그래서 문화민주주의와 리터러시가 오늘날 노르딕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독서와 학습, 토론, 협동, 상호 존중, 공동체 의식 함양해가지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계몽 운동도 발전했다.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화민주주의와 리터러시가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만들어서 정치와 국가를 바꾸어가지고 말씀드린 정직과 신뢰, 관용, 다양성, 공정, 비폭력 이런 사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덴마크 그러니까 민중 그 교육이 덴마크의 그룬트비 그 교육학자 그룬트비라는 그 시탁자 이런 분이 계신데요. 이게 어 이게 1916년 사진이 이게 1916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민중학교의 사진이에요. 1916년 민중학교에 이 여성들이 같이 독서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그런 걸 하는 모습의 사진이었는데요. 그 독일도 그런 교육이 많았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덴마크가 민중학교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그룬트비라는 유명한 교육학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게 1844년에 민중학교가 덴마크에서 시작돼서 유럽 나라에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요. 이거는 스웨덴의 그 재무부에서 직접 나온 자료예요. 왜냐하면 스웨덴 모델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아예 영어로 이런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스웨덴을 굉장히 그 집단주의 국가라 생각해요. 독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독일 굉장히 개인 중시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독일이 복지가 뭐 사회민주주의도 강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집단주의를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그 보면 알잖아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성,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게 바로 독일, 스웨덴이 그 느슨한 방역을 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복지모델은 번영, 형평성은 당연하고요. 성평등이고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이 스웨덴 모델의 목적이에요. 이게 Citizens Autonomy and Independence.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는 바로 아까도 국가 개인주의란 말처럼 그런 것처럼 개인들한테 독립과 자유와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바로 신뢰와 정당성 문제. 그러니까 높은 고용. 바로 이거예요. 높은 고용. 아까 1차 분배. 이게 제대로 돼야지 스웨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고 복지국가도 제대로 작동하고 재정도 마찬가지. 이거 평등한 노사. 독일 대표적이잖아요. 평등한 노사 관계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혁신 포용 국가 이거는 제가 그냥 스웨덴이지만 서유럽, 네덜란드, 독일, 북유럽이 대표적인데요. 혁신 포용 국가인데
부분 간의 생산성 격차가 적다는 게 중요해요. 독일이 중소기업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중소기업이 강하다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10인 이하 서비스 업종을 보면은 스웨덴의 10인 이하 서비스 업종의 노동 생산성이 한국의 거의 4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려면 복지가 잘 되려면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각 부분이. 그러니까 이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재정 효율성도 대표적인 재정 생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 생산성이 양적인 생산성이 아니라 질적인 생산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독일도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스웨덴만큼 그 10인 이하 업종의 생산성이 높을 거예요. 훨씬. 스웨덴은 한국의 거의 4배. 그래 낮은 지능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와 사회혁신 정책과 민간기업 혁신으로 혁신 포용 국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혁신과 경쟁력, 복지의 선순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복지 얘기를 하면 항상 그냥 우리 복지에 비판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퍼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지를 퍼주기로 인식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는 이거와 이거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게 꼭 된다라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웨덴은 보수파도 독일도 당연히 보수파도 독일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보수파도 보편적 복지국가 지지한다. 그래서 개인 역량 강화와 강한 시민사회, 개인에게 자유와 안전을 제공하고 연대와 혁신 촉진을 하고 고실내 다양성 창의적인 강한 사회가 이거는 이제 제가 스웨덴을 꼭 굳이 쓸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걸 보다 보니 그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독일을 비롯한 서북유럽의 대표적인 그 포용국가, 그러니까 복지를 잘하는 포용국가 플러스 경제 혁신을 잘해서 포용국가가 더 잘 되게 하는. 그래서 아까 신광현 선생님의 연구대로 그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선진 복지국가들이 오히려 더 팬데믹을 거치면서 복지를 더 개혁하고 경제도 잘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선생님들 혹시 더 있으신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거의 1시간을 됐네요. 시간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네네. 화면을 끄고 대화를 하면 어떨까요? 이 화면은 네. 꺼도 될 것 같은데. 네. 네네. 예, 좋습니다. 네. 강경훈 씨부터, 예, 이야기를 해주세요. 질문. 예, 네. 강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의 그 사회복지 재정에 있어서는 물론 현금 복지도 많지만 그런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 그리고 아동 돌보미와 같은 인건비에 대한 비중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런 돌보미, 유치원 선생님 이런 인건비가 너무 낮아요. 너무 네네. 낮고 사실 젊은 사람들, 젊은 인재들이 외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좀 뭐 대기업이나 그런 공직같이 뭐 안정적인 수준까지 못 올라가더라도 최소 지금보다 한 50에서 100%, 최대 200%까지는 올라가야 급여가 올라가야 좀 젊고 참신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학적으로 71년생인가 72년생이 가장 많대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71년생, 72년생 이분들이 이제 50세가 넘으셨어요. 이제 벌써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10년 후, 15년 후면은 많이 퇴직들 하실 텐데 그때 되면은 지금의 복지국가 모델이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 이제 젊은이는 적고 노인은 많아지는 그런 이제 초고령화 사회, 초초고령화 사회,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티가 되는데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구 전문가는 아닌데요. 어쨌든 선생님의 그런 돌봄 노동의 인건비가 50에서 100%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요. 아시죠?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우리는 실업률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실업된 사람을 실업률이라고 보고,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학생이나 가정주부나 아예 노동시장에서 나간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우리나라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냥 쉰다, 1년, 2년 그냥 쉰다, 이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돌봄 노동력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요양원에 다 외국인 노동력이 많이 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요양원 가면은 다수가 그 외국인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힘든 일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100%의 임금을 높인다면은 임금을 높인다면은 우리의 비경제 활동 인구들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린이집 보육 같은 경우는 진짜 높여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사진 보여줬잖아요.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 어린이를 잘 보살피고 어린이를 잘 교육하는 것이 지금 선생님의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상황에서 그 어린이들이 나중에 쉽게 말해 일당백을 할 수 있게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잘 키워야 되는 건데, 그런 어린이집의 교사가 월급이 엄청 적어요.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 엄청 월급이 적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2배씩 올려줘야 돼요. 그렇게 올려줘야지 아이들을 진짜,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강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그 고인력들이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보람도 갖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에 이 아이들이 진짜 일당백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보육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선생님들을 진짜 고인력이 가서 그 임금비도 2배 이상 줘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초고령화 인구 문제, 우리나라 진짜 아까 했잖아요. 우리 수년 내에 세계 최장수국이 된대요.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최장수국이 되고, 그리고 또 출산율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대책은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엄청난 대책을 세웠는데요. 출산율을 이렇게 높이는 거는 굉장히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애를 낳으라고 강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렇다고 고령 노인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는 그냥 우리 지금 상황, 그냥 그 상수가 되고 그냥 우리의 한국 사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그러면은 그 고령화에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그 돌봄 노동 문제고, 또 하나가 그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지금 이 고령화에 대한 그 노령까지 요양원, 요양병원에 돌봄 그 인건비가 우리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는데 이 인건비를 높임과 동시에 높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서 그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외국인 노동력에서 돈이 나가는 것보다 우리 재정 돈이 우리 내부에서 도니까. 돌아요. 예, 그게 되고, 또 초고령 사회에서는 그리고 그러면은 노인 그 보살핌은 돌봄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커뮤니티 케어죠. 그 집에서 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왜냐하면 시설에 가면 어쨌든 인건비가 더 많이 드니까, 국가적으로, 정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가정 케어, 그다음에 가족이 했을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다음에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고,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재정 효율성도 높이고, 지금 왜냐하면 돈 벌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엄청나게 인구가 젊은 사람이 적어지니까
어떤 GDP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나라의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강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돌봄 노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인 돌봄의 그런 서비스의 개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 개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도 이제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양병원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 요양병원은 의료 인력이 많이 가 있거든요. 우리는 요양병원에 의료 인력이 한두 명만 있거든요. 의사 무조건 최소 한 명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요양병원이 의료 인력이 여러 명 많이 있었는데 그걸 많이 줄였고 요양병원을 거의 다 요양원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고령화 대비로 그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의료 개혁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의료 개혁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스웨덴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스웨덴 개인주의는 죽음에 굉장히 무신경하게 만들었나 이런 말이 있었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0년 봄에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많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을 때 이런 뿔이 있었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이렇게 노인의 죽음에 아무도 그런 게 없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너무나 태평스럽다라는 자아 비판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문화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스웨덴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처럼 막 죽음을 너무나 막 뭐 땅을 치고 울어야 되고 막 이러지 않아요. 독일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네, 그래요. 스웨덴이 그래요. 스웨덴이나 북유럽이 근데 요양원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의 죽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않은 면이 있는데 그래서 스웨덴이 아까 요양병원 개혁도 해가지고 요양원으로 다 이제 가게끔 했고 의료 개혁도 해가지고 노인의 의료를 그렇게 과잉 진료를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말씀대로 연료해지면 아주 연세가 많고 병들면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굉장히 뿌리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다 표에 나오는데요. 그 1인당 그냥 뭐 진료 횟수 이런 거 있죠. 각 나라별로 1인당 병원 내원 횟수, 진료 횟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웨덴의 5배가 많더라고요. 네, 5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의료 서비스가 좋다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막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는 조금 아프면 병원에 안 가잖아요. 안 가고 또 조금 아픈 걸 병원에 못 오게 한대요, 스웨덴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스웨덴이 뭐 의료 서비스가 뭐 거의 무료로 얘기하지만 사실 의료 서비스 받을 기회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화적인 면인데 지금 강 선생님 질문이 좋은데요. 우리나라의 초초 고령화가 됐을 때 그 독일이나 스웨덴은 문화가 그렇게 연세가 많으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다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아직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그렇게 개혁을 다 했어요. 제 말씀 이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노인들이 많이 사망해도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간 거였어요. 알죠? 우리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거. 우리 문화는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딱 잘못하면 바로 매장되고 아마 당연하죠. 이건 문화가 달라서 안 돼. 문화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조심해야 될. 네, 맞아요. 문화가 달라서 안 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더 이게 친자연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전체 인간의 삶의 과정을 바라보면 되게 그 서유럽의 북유럽의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삶의 그 자세가 오히려 우리처럼 목숨에 뭐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집착하는 듯한 게 오히려 더
더 비이성적이고 덜 합리적인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잘못 얘기하면 바로 공격이 날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인들은 못하지만 이런 학자들은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논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강경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러한 논의가 없이 계속해서 이런 기존의 문화를 고집하는 거는 오히려 국가 전체를 더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초초고령화에 하되 출생을 많이 하게 되면 좋지만 그게 굉장히 지금 현상에서 어렵고 하여튼 네.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 중요한 게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예. 우리 사실 태어난 아이들 많이 어떻게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거는 정말 예, 예. 끔찍한 그러니까 일이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보육 어린이 그런 집 그런 사람들을 인건비를 진짜 높여가지고 고 인력들이 많이 가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잘 예. 키우고 잘 교육해가지고 걔네들이 일당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출산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 그러니까 초초 고령 노인들을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요양개혁으로 의료개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문화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문화 민주주의라는 부분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기뻤는데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과 그 빈부격차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책에 쓰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항상 그런 제도적인 입장에서 특히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를 바꿈으로써 그거를 고쳐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고 책을 써왔고 강연을 해왔는데 아까 문화민주주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저한테 약간의 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예. 사람들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아니 안 해요. 근데 그 예. 이유가 뭘까를 저도 이제 다시 고민을 하면서 뭔가 예. 다시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안 나가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그 문화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구체적인 예로서 그 스타디 모임이라든가 그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 사교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그 드라마 얘기만 하고 그냥 수다만 떨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이가 있는 중장년층부터 해서 다 같이 뭔가 그런 학습이란 표현이 좀 나쁘면 뭔가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라도 끊임없이 그런 이렇게 거창하게 어렵게 갖다 걸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그 복지 문제라든가 세금을 좀 더 부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하는 그런 논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희춘 선생님이 책을 쓰시거나 그 강연을 하시거나 할 때 그 기존에 연구해 오신 그 북유럽 모델이나 그런 사례들에서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겠네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독일에 대한 인상 중에 굉장히 좋았던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그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 독일의 어떤 유스 호스텔에 갔어요. 알죠? 싸게 한 1, 2만 원, 2, 3만 원에 이제 네. 하룻밤 자는 예, 거잖아요. 예. 그때 왜 거기를 갔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혼자 갔는데요. 그때 베를린이었는데요. 하여튼 그 유스 호텔을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약간 외곽이었어요. 외곽이어 찾아갔는데 그 건물도 겉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엄청 오래된 건물이고 주변도 이렇게 좀 헐렁했어요. 저 근데 가볼 것 안에 같아요.
안에 들어갔더니 내부 수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호텔급으로 내부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데 처음 잤어요. 큰 그냥 홀에 침대들이 쭉쭉 있잖아요. 아, 이렇게. 1, 2층으로 돼 있고, 아, 네. 그리고 자고 났더니 거기 이제 아침 먹을 수 있게 뭐 이렇게 시리얼 뭐 마실 거 다 있고 주더라고, 공짜로 네. 주는데. 근데 그 문화민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여행이에요. 여행. 네. 그래서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학생이든 어른이든 간에 네. 싸게. 그 여행을 다니는 게 그 문화민주주의와 리트러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전 독일이 이렇게 10,000원짜리에 이렇게 좋은 숙소에 아침까지 다 주는, 이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게 해서 사람들이 뭔가 배우고 느끼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여튼 건물은 굉장히 오래됐고 밖에서 보면 허름했는데 안이 너무 좋아서 너무 놀랐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데서 다 같이 자는 것도 너무 저는 근데 첫 경험이라서 너무 재밌고 신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생님의 이제 우리 독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요즘 뭐 독서 서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취약계층이 인문학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취약계층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원금을 받잖아요. 지원금을 예를 들면 뭐 기초생활보장에 지원금을 받을 때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걸 받아서 공부를 하게. 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이 와서 수업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면 같이 책을 읽든가. 예, 그렇게 하면서 지원금을 주면은 예. 일석이조가 되겠군요. 복지를 실현하면서 문화민주주의도 고양할 수 있고. 와, 이거 하는 데는 사실 이거 실험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취약계층의 그런 철학 공부를 시킨다, 뭐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시킨다. 네. 그게 더 효과가 크더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다른. 너무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남미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네. 오케스트라 음악을 하게 해가지고 빈민촌의 아이들을 모아서, 빈민층의 아이들을 모아서 악기를 하나씩, 쉬운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하게 해서 걔네들이 그게 이제 더 애들이 각성하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어떻게 그런 영화 많이 있잖아요. 네, 남미 그렇죠. 예, 영화도 많이 있죠. 정말 그런 거, 예,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영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많이 해요. 마을회관에 가면은 그런 강좌 엄청 많아요. 굉장히 거의 값싸게. 근데 그것도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가요. 그렇죠. 취약계층 사람들은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걸 할 새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그 마을에서 하자고 또 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지금. 그런 마을에서 취약계층 그런 마을에 가서 하는 분들 있어요. 지금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행을 그냥 값싸게 쉽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독일이 그런 게 나는 그때 경험해서 그때 놀래서 알아봤더니 독일이 여행을 그냥 싸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유겐테베 유소스텔의 그 숙박비도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값싸게 가족 단위도 그렇고 독일인들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맞아요. 국가로 꼽히고 있죠. 항상 독일인들 정말 전 세계로 가고 국내 여행도 많고 그게 그 유소스텔을 통해서 잘 그게 조직이 돼 있어요. 김인철 선생님이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 정부나 있던 정치권에 이런 쪽에 주면은 다들 반색을 할 것 같은 그런 건데요. 그런 쪽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독일의 문화민주주의와 리트러시는 진짜 그 독서도 많이 하지만 나 여행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예,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족족 굉장히 저한테 많은 아이디어가 되고 있고 영감을 주고 계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백이정 선생님
네,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네,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듣고 있자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독일 지금 수업을 제가 괴테 시대 문학과 예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괴테도 그 바이마르에서 재상을 하면서도 네. 그 그랜 투어를 가요, 이탈리아로. 아, 그리스 로마 문명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공직에 있다 보니까 내가 참 견문은 많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뭐 광산 일도 해야 되고 조세 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는 실무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원래 변호사잖아요. 그 괴테가 이제 법학을 공부했지만 사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된 후에 이제 바이마르로 와서 그 바이마르의 그 아우구스트 대공의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교사처럼, 그러나 이제 그 실제 그 공무에 참여를 하고 그 나중에 재상까지 오르는데 한 10년 동안 이제 공무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로서보다는 훨씬 실제 그 현실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고 견문을 넓히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데 내가 작가로서는 뭔가 볼모를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다. 왜냐하면 작가는 작품을 써야 되는데 작품이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우구스트 대공한테 이야기를 해서 생일 다음 날 파티가 끝나자마자 이제 시종과 함께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한 20개월이 넘게 22개월인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탈리아로에서 지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문명을 보는데 그 여행을 가르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괴테가 가고 나서 막 지식인들이 사실 이탈리아를 많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랜 투어의 대표적인 이제 목적지가 이탈리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독일의 이제 그 마센 투어리스무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많이 가고 여행 소위 말해서 이제 지역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사는 지역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여행을 가고, 젊은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한 독일에서 라인강이 기적으로 경제부흥을 이룬 다음에 소위 폭스바겐 작은 차를 사면 무조건 목적지가 이탈리아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도 패키지 여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패키지 여행은 막 여러 군데 가서 우리 소위 이제 먹거리, 그러니까 맛집 찾아가는 여행이 굉장히 많은데, 독일 사람들이 가는 여행의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면 문화기행이에요. 문화기행, 교육 여행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괴테가 그 당시 벌써 250년 전에 했던 그 여행이 말하자면 이제 문화기행이라는 거죠. 문화기행의 성격이고, 그래서 패키지 여행에도 보면 그 문화기행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북유럽을 가도 북유럽 민속촌 뭐 이런 데를 가면서 이제 경치를 보거나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여행을 해도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문화기행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고, 사실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교양계층이 굉장히 두텁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기행을 통해서 이제 견문을 넓히는 거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그냥 다 집어 던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 교육의 이념 자체가 평생 동안 공부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평생 교육의 이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 북부에도 그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독일어로는 Volkshochschule 그래갖고 줄임말로 파우하에서 WHS라 그래가지고 그냥 민중학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뭐 이렇게 시민교육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뭐 60세, 70세, 80세도 이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영어를 좀 더 회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영어도 배우고 이탈리아어도 배우고 막 이렇게 평생 배우는 기관들이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우리는 그걸 많이 들여오기는 했는데 막 우후죽순 막 인문학 강좌도 굉장히 많고 너무 많아서 지금은 막 사람들이 인문학 강좌에 막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취약계층에다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너무 많아요. 구청 사람들하고 이제 저희가 서울시민대학 때문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발 이제 인문학 강의 좀 그만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따로 공급은 따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뭐 평생 교육원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지만 사실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독일은 고전에서 이렇게 미적 교육을 해야 된다고 실러 같은 사람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거를 사실 독일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죠. 그래서 각 주정부 같은 데서 이제 예술 교육을 시킨다든지 예술 교육과 시민 교육을 같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교육에서 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든지 문화 정책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그런 실질적 정책에 대한 이제 기억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 사회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는데 이제 뭐 출산율을 높이는 건 정말 어렵다. 그리고 출산율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많은 것들이 같이 따라와야지. 뭐 이렇게 뭐 아이를 낳고 나서 국가가 돌봐준다는 그것만 갖고도 또 안 되잖아요. 그것만 갖고도 안 되는 지금 말씀하신 1차 분배에서부터 이게 안정적인 삶으로 들어가줘야 여성들이 가정이나 육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하기도 지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뭐를 더 내가 떠맡는다는 게 너무나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육아뿐만 아니라 육아 전에 정말 출산 전도 이게 뭔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정말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여성들은 결코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정말 출산율을 높이는 건 어렵구나. 물론 그렇기 위해서 더 많은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유럽도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다 독일 사람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외국 노동 인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좀 느슨해졌어요. 예전보다는. 근데 이민 국가는 아니지만 이제 이민자, 난민자를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독일어 교육도 시키고 이제 뭐 하여튼 해서 이들을 지금 부족한 노동력으로 미래의 노동력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복지 쪽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많이 또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혹은 어떤 복지 정책을 이렇게 정말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이 미래에 하여튼 우리랑 같이 연대해서 한반도에 살아갈 미래 한국인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강 선생님. 일단은 우리 네. 백이정 교수님 질문에 대답을 김인출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 하나 간단하게 독일은 엄청 경제 강국이잖아요.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잖아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지금 독일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이었다가 지금 독일로 왔는데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최고 센 나라이고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 경제 강국이니까 얼마든지 이민자 외국인 노동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있는데 또 옛날부터 했고, 근데 스웨덴이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반이민 극우당이 제2당이 됐어요. 엄청나게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거기가 이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또 이민자들이 이렇게 좀 폭력 사태고, 왜냐면 거기는 그런 폭력이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뭐 총을 쏘지를 않나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반이민 정당이 지금 2등이 됐는데, 거기는 독일도 어느 정도 독일도 거의 30% 되네. 외국 오리진, 그러니까 어쨌든 뭐 1세든 2세든 3세든 간에 외국 오리진 인구가 30% 가까이 되나요? 스웨덴은 외국 오리진이 거의 30% 가까이 돼요. 10년 동안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10년 동안. 왜냐하면 이제 유럽 통합이 되고 또 유럽의 그 뭐지 그 다른 나라에서 온다. 근데 유럽의 노동 시장이 많이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EU에 가입하면서 유럽에서의 또 사람도 많이 오고 난민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스웨덴이 반이민 정당이 구구 정당이 제2당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이민청 만든다 그러지 않던가요? 네, 맞아요. 최근에. 네, 네. 이민청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독일은 그 유럽 대륙에서 가장 센 나라니까 굉장히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스폰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 경제가, 왜냐면 우리 주변은 그냥 중국이랑 일본이 세잖아요. 우리가 가운데 있는데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저는 그렇게 독일처럼 받아들여서 할 사회적 역량이 난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도 조금 딸리고. 더 중요한 건 사회적인 역량이 저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냥 같이 통합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줄여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그냥 돈 안 버는 경제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줄여야지, 줄이면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너무 많은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경제 활동 인구들이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사람 개인한테도. 네. 왜냐하면 평생 일자리 안 가고 그냥 있다? 그거는 그 개인한테도 큰 문제예요. 사회적으로도 문제지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외국인 노동력의 문제는 일단 우리의 노동력을 많이 활용하는데, 저는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용뿐 아니라 사회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한국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일만큼 그렇게 외국인 노동력을 스폰지처럼 팔아들여서 같이 할 수 있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은? 예, 뭐 잘 들었고요. 사실 여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15일간의 연차를 쓸 수 있는데 그거를 한국 직장에서 못 써요. 왜냐하면은 아마 눈치를 주고 좀 사회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뭐 여름 휴가를 뭐 7월 말 8월 초에 간다 치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계절에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서로 간에 좀 뭐랄까 신뢰라고 해야 되나, 합의가 좀 사회적 신뢰가 약하다 보니까 15일간의 연차를 다 못 쓰고, 굳이 뭐 해외여행 간다면 뭐 일본, 중국, 동남아 이 정도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또 좀 더 먼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15일도 약간 부족한데, 시차 적응하고 그러면.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인문학 콘텐츠에 있어서는 인문학 콘텐츠가 정말 다양한데 어떤 인문학 콘텐츠를 선택해서 우리 취약계층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좀 동양 고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성경은 종교가 이게 성경이나 불경은 종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고, 동양 고전은 그런 효도라든지 인의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 때문에 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의 대표인물, 뭐 안동 같으면 퇴계이왕, 뭐 강릉 같으면 율곡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역의 대표인물을 선정해서
좀 그런 고전이나 그런 거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독일은 스펀지점 파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조성보 쌤하고 저기 페이스북 친구잖아요. 거기 보면 제 외국인 패친들 많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뭐 BTS라든지 우리 뭐 한류 K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독일보다 더 소프트 파워가 높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우리 한국을 동경하고 싶어하는 제3세계의 국민들이 많아요. 되게 생각 이상으로.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한국어를 하고 싶어하고 한국 가고 싶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한국을 지금 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약간 좀 이상적으로 약간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다만 근데 우리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민자라든지 국제 결혼이 아직 인식이 안 좋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통합적인 부분에서는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선생님 그 좋은 고전도 좋은데 저는 오히려 저는 그런 하여튼 어른들 특히 취약계층의 어른들한테 저는 그림책이나 어린이책이나 동화를 저는 하고 싶어요. 예. 그림책 정말 난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림책, 어린이책, 동화책, 만화 저는 그런 걸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외국 사람들 그만큼 통합하고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또 그것도 우리의 문화 민주주의나 리터러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저는 아까 그 배 교수님 괴테 얘기를 하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괴테와 베토벤이 좀 라이벌이었나요? 괴테와 베토벤이 약간 라이벌? 그 당시에 아닌가요? 글쎄요. 그 분야가 완전히 다른데 어떤 점에서 그렇죠? 나폴레옹을 바라보는 시각 뭐 이런 건가요? 그, 네. 아니요. 근데 에그먼트 서곡이라는 게 베토벤 아, 맞나요? 에그먼트 서곡인데 괴테의 에그먼트에 대한 그 책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괴테의 에그먼트 책에 베토벤이 감동을 받아서 에그먼트 서곡을 작곡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에그먼트 서곡. 그리고 아, 제가 네. 제가 그래서 만화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베토벤에 대한 만화책이었는데요. 베토벤하고 괴테가 같이 길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베토벤이 전 나한테 인사한 거라고 괴테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난 둘이가 약간 라이벌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아까 괴테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얼핏 났어요. 그래서 좋은 괴테의 굉장히 훌륭한 에그먼트라는 책을 보고 베토벤이 에그먼트 서곡을 작곡해서 역시 천재와 그 천재끼리는 딱딱딱 통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금 서민계층에게 인문학 관련이 아니라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어린이책, 어린이책, 동화책. 예, 그거를 하겠다는 의미가 뭔지 조금만 왜, 아니, 왜, 왜냐면 첫째 그거는 이 책이라는 게 이 감성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요즘 그런 책을 좋아해요. 아, 그림책. 네,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요즘 많이 있어요. 네, 네, 어른을 위한 만화책. 저는 네. 요즘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만화책이나 어린이책, 동화책은 더 감성을 더 쉽게 더 빨리 자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요즘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예,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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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자는 의미시군요. 예. 예. 예, 많이. 너무 배 교수님이랑 우리 조 선생님이랑 강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미리 다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아까 그 강연하시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너무나 많이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여와서 거의 완비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복지 시스템은 되게 취약하거나 사각지대도 많고 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되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제도가 너무 많은데 잘 안 된다고 하는지가 얼른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식도 받아오고 스웨덴식 받아오고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 정책, 가족 정책, 소위 말하는 엄청 많아요. 우리 예를 들면 저출산 정책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데 온갖 제도가 너무 많아. 저는 오히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각지대가 물론 많고요. 그다음에 중복이 많이 돼 있어요. 중복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재정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고 정책 효과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도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업급여. 우리 지금 실업부조도 생겼거든요. 생겼어요. 실업부조도 생기고 실업급여도 생겼는데 이거 두 개의 연관성도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런 실업급여에 굉장히 그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얘기 많이.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실업부조는 뭐 어떤 거를 의미하는? 실업부조는 실업급여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실업됐을 때 그냥 실업부조 그런 식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생기긴 했어요. 생기긴 했는데 그거가 생겼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소수 몇 명을 주고 그 제도가 작동한다라고 말을 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제도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그 뭔가 자기네들이 일을 해야 되는 생색을 내야 되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갖다가 붙이기는 하는데 그게 이렇게 일관적인 어떤 정리된 철학 하에서 그 일관성을 띠면서 이렇게 정책이 수립되는 게 아니라 계속 덕지덕지 갖다 붙인 형태가 돼서 재정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제로 작동하지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텐데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상황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찬찬히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다 성격들이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뭐든지 오늘 안에 다 해야 돼. 이거 뭐 너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복지는 복지는 좀 더 차근차근히 그 전체적인 개혁이 좀 필요해요. 너무 이것저것이 중복돼 있고 사각지대가 많고. 네, 예, 알겠습니다. 중복 사각지대. 예, 혹시 충분히 얘기 들었고 더 의견이 없으시면은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서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예, 그럼 다른 분들은 이제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보고 나중에 오늘 재미있는 그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와 한국의 복지제도를 비교해서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같이 토론해 주신 분들도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220회 중앙 게르메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서 환영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선생님, 우리 배 교수님.